1978년부터 1981년 사이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를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표적이 되어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이 붙잡혔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무대가 된 스포켄시는 워싱턴주 동부에 있는 스포켄 카운티의 중심지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당시 스포켄의 치안 상태는 사실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인구 약 22만 명의 이 작은 도시에서 매년 평균 12건의 살인, 4,400건의 주거 침입, 그리고 2만 3천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니까요. 미국 전체 도시 중 상위 2%에 들어갈 만큼 범죄율이 높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1980년 10월 27살의 줄리 하미아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스포켄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부부의 새 보금자리는 22번가와 레베카 거리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집은 줄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장만한 온전한 자기 집이었습니다. 부부는 피곤함도 잊은 채 기쁨으로 가득 차 새 집을 꾸몄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달콤한 기대감이 피로를 전부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줄리는 새 직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버스로 출퇴근을 하던 그녀는 늦은 오후 퇴근길에 버스 창밖 풍경을 넋놓고 구경하다가 그만 새 집 근처의 정류장을 지나치고 맙니다. 아직 동네 노선이 익숙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실수조차 줄리의 한껏 들뜬 기분을 망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정류장에 내려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서 되돌아갔습니다. 낯선 주변의 모든 풍경이 그녀에겐 그저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줄리의 곁을 스쳐 뛰어갔습니다. 줄리는 그 남자를 그저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신이 지금 끔찍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위험이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순식간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뒤에서 줄리를 덮쳤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줄리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줄리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건 불과 몇 초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급기야 남자는 손가락을 줄리의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어 비명조차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줄리는 근처 풀밭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을 살아서 넘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끌고 간 뒤 남자는 줄리를 풀밭에 거칠게 엎드리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말투로 반항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줄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기에 반항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줄리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 줄리의 두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줄리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얼굴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으니 적어도 당장 자신을 해칠 생각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만약 입막음을 위해 목숨을 앗아갈 작정이었다면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찰나의 순간 줄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악마의 얼굴을 반드시 두 눈에 똑똑히 담아두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회를 노려 정말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쳐다본 것은 줄리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곧바로 남자가 다시 고개를 짓눌렀지만 그 짧은 몇 초 동안 줄리는 이 괴물의 생김새를 머릿속에 완벽히 새겨넣었습니다. 그날 밤의 지옥 같은 시간은 줄리에게 너무도 길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갔던 그녀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의 병상 위였습니다. 온몸은 시퍼런 멍투성이었고 갈비뼈와 팔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침상 곁에는 남편이 다가와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비통함이 남편의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줄리 못지않게 남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2명의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줄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벌써 30번째 피해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평범한 범죄가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사건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경찰들은 이 범인을 사우스힐의 악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와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오직 줄리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이 윌리엄스는 스포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고향이 매우 안전한 곳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도 될 만큼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서서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제이 역시 신문을 통해 연쇄사건에 대해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태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제이에게도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두려움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내 가족이 영원히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빈도가 잦아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경각심을 주려고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사건 현장 보존선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스포켄 경찰서의 짐 맥구건 반장은 3명의 팀원을 이끌고 이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짐 반장 역시 4명의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였기에 수사에 임하며 가족의 안전을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전까지 스포켄 경찰서에는 이런 류의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진 반장도 대규모 연쇄 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30건의 범행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확실히 눈에 띄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늘 등 뒤에서 덮친다는 점, 손가락을 넣어 입을 틀어막는다는 점, 그리고 종종 피해자에게 도가 넘는 요구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특징만으로는 용의자의 윤곽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범인이 대체 다음에는 어디서 나타날지,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지 찾아내는 것은 정답 없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진 반장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전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줄리가 나타나면서 굳게 닫혀있던 수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리는 뇌리에 깊이 박힌 범인의 얼굴을 경찰에게 아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의 손에 사우스힐의 악마를 그린 몽타주가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야간 조깅을 하던 한 시민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지나갔고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황급히 은색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은 그 차량이 은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차 번호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차량 정보 조회 결과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는 고든 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결과를 보고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든 코는 지역사회의 유력지인 스포켄 데일리 크로니클의 수석 편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신문에 이 연쇄사건 기사를 여러 번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무려 57세라 피해자들이 묘사한 용의자 연령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찰은 고든이 이 진범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조사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제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고든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이 아버지가 보기에 고든은 고지식하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쓸 때조차 단어 선택에 극도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 역시 고든이 범인일 리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게다가 제이는 고든의 아들과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아들의 본명은 프레더릭 케빈 코, 세간에는 케빈 코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제이와 케빈 코는 둘 다 미식 축구를 좋아했고 성격도 아주 잘 맞아 친형제 이상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이와 케빈 코가 마트에서 연쇄 범죄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분노에 차서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대체 얼마나 많은 가족을 망가뜨렸냐.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목숨을 끊어놓겠다 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코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넌 기독교인이잖아.
그 순간 제이는 뭔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악질 범죄자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은색 차량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차주 고든이 용의자가 아니라면 그날 밤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고든의 가족들로 수사망을 좁혀갔고 곧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로 고든의 아들 케빈 코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케빈 코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베이비시터가 재빨리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그는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막대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케빈 코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가 연쇄범죄를 저지를 만한 강력한 잠재적 성향을 가졌다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물론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케빈 코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주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늦은 밤마다 아버지의 차를 몰고 자주 외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케빈 코는 차를 몰고 하트 지역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뒤를 쫓던 진 반장과 부하 형사는 본능적으로 수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둔 채 그를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진 반장의 시야에 조깅을 하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케빈 코의 차는 노골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조깅하는 여성을 주시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진 반장은 미세한 움직임 하나까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3주간의 미행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뒤를 잠시 따라붙던 케빈 코는 돌연 가속 페달을 밟고 그곳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진 반장은 수사 기록을 통해 당시 케빈 코가 미행 차량의 존재를 눈치채고 임시로 계획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진 반장은 더 이상의 미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경찰은 다른 단서들을 통해 수사에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케빈 코가 최근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과속 딱지를 끊었던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체액 검사 결과 혈액형이 케빈 코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진 반장은 이 모든 게 절대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황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선뜻 기소를 결정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마침내 1981년 3월 10일 경찰은 케빈 코를 최소 2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는 1947년 2월 2일 스포켄에서 태어났으며 체포 당시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는 지역사회에서 명망도 두터웠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기억 속에 그는 준수한 외모에 신사다운 매너를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한때 라디오 DJ로 활동했고 번듯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완벽해 보이던 인물이 괴물로 체포되자 스포켄 전체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용의자 지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줄리 역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대기실을 가득 메운 수많은 여성들을 직접 마주한 줄리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눈을 번뜩였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분위기는 숨소리조차 안 들릴 만큼 억눌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례대로 들어가 단방향 거울 너머로 용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직접 범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체형이나 직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찰나에 보았던 범인의 끔찍한 얼굴과 서늘한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거울 너머에 케빈 코를 가리켰습니다. 절대 잘못 보았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날 줄리를 포함해 총 6명의 여성이 케빈 코를 지목했습니다. 다음 날 케빈 코의 얼굴이 지역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사우스힐의 악마라는 기사를 접한 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지낸 지 25년이 넘는 오랜 친구가 무려 30명을 해친 괴물이 되었다는 현실을 제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직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었기에 제이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낯선 교도소 환경에 들어선 제이는 한편의 영화를 찍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앉은 케빈 코는 끝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가 감청될 수 있다며 미리 준비해온 쪽지 여러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와 네 가족을 사랑해.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난 널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러니 이번엔 네가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줬으면 해. 제이는 진정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케빈 코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어진 쪽지에서 그는 특정 주소에 집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집 계단 밑에 위험하진 않지만 남의 눈에 띄면 곤란한 물건들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먼저 발견하면 자신에게 아주 불리해질 것이라며 제이가 그것들을 몰래 처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성인용품과 야간 조깅 장비들이었습니다. 제이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명백히 잘못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의 남자는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극심한 내적 갈등 끝에 제이는 결국 이 부탁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찾아간 제이는 문제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성인용품은 가족들 얼굴에 먹칠을 할 부끄러운 물건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간 조깅 장비는 달랐습니다. 연쇄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제이는 성인용품만 챙겨서 버리고 조깅 장비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친구의 명예는 지켜주되 진짜 중범죄를 은폐하지 않겠다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어설픈 행동이 스스로의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한 타협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누군가 증거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목격자 줄리를 포함해 6명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기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 없는 줄리는 몹시 두려웠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줄리는 피고인석의 케빈 코와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악마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재판에서 케빈 코는 끝까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알리바이는 전부 부모님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이라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줄리는 증인석에 앉아 그날 밤의 기억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잔인하게 짓밟은 범인이 바로 피고인 케빈 코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5명의 피해자들도 법정에 나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침내 1981년 7월 29일 법원은 케빈 코에게 4건의 1급 범죄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7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줄리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이 판결은 스포켄 시민 전체에게도 거대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케빈 코의 어머니 루스가 충격적인 끔히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킬러를 고용해 검사와 판사를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기막힌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로 그녀 역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일은 케빈 코가 복역한 지 불과 3년 뒤인 1984년에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그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전격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를 지목했던 4명의 핵심 증인 중 3명의 증인이 경찰의 최면 수사를 통해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면 수사가 과학적이지 않아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증인은 유일한 목격자인 줄리 1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줄리는 3년이 흘러 또다시 지옥 같은 악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들 없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늘에 숨어 울고 있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985년 2월 12일 시애틀 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줄리는 다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변호인은 어두운 밤에 어떻게 얼굴을 보았는지, 단 몇 초 만에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받아 기억이 왜곡된 것은 아닌지 쉴 새 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은 줄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몇 번이고 들추어내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재판의 승패가 오롯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빙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줄리가 한계에 다다를 무렵 검찰 측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인을 세웠습니다. 바로 케빈 코의 단짝 친구였던 제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이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 케빈 코는 세상 모두가 분노하는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제이는 더 이상 범죄자의 조력자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심 결정은 역설적이게도 제이에게 과거의 과오를 씻어낼 기회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나타난 제이를 보며 케빈 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제이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아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역질 나는 물건을 치워달라 부탁했던 일, 그 집에서 본 조깅복들, 과거 마트에서 나누었던 섬뜩한 대화 내용까지 빠짐없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제이는 교도소 면회 당시를 꼬집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먼저 결백을 호소했을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케빈 코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에게도 이 자리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이 끈질긴 재판 끝에 케빈 코는 줄리 하미아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진 반장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행은 살인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마침내 형기를 모두 채운 케빈 코는 석방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악마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걸까요? 다행히도 1990년 워싱턴주에서 제정된 지역사회보호법이 그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법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의 경우 형기가 끝난 후에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주 법원은 61살이 된 케빈 코에게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특별수용센터에 무기한 감금되었고 법원이 그를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완벽하게 판단할 때까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케빈 코의 진짜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끈질기게도 그는 센터 안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2025년 10월 고령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마침내 위협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자유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시설로 옮겨진 채 불과 2달 만인 2025년 12월 3일 78살의 나이로 자연사하며 씁쓸하고도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하이프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